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6일이네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의 소사를 쭉 살펴보니까 아주 오늘 그 지구상에 커다란 재앙이 있었던 날이더라고요. 바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그런 이제 날이죠. 체르노빌 사건입니다. 이른바. 자, 체르노빌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불명확하죠. 불명확한 게 아니고 다 뭐 명확한데 우리 머릿속에 이게 어디쯤 있는지 명확하게 그 이제 그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워낙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죠. 소련 땅이 넓어 갖고 음 그래서 인제 이게 음 그 뭐 정확한 좌표는 지금 뭐 말로 다 설명해 이제 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뭐 어찌 됐든 체르노빌이라는 것이 뭐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인제 러시아하고 인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체르노빌 사건으로 인해서 방사능이 인제 크게 유출이 됐죠. 글쎄 제가 그때 당시에 들은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소련 정부가 어 납 납덩어리를 인제 비행기에 싣고 가서 그냥 납으로 다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다 덮어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있었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제 방사능을 차단할 수 있는 게 인제 납이죠. 납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데 아니면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라든가 참 정말 어 원자력 발전소가 인제 많이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대형 사고가 인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 후쿠시마 원전 인제 사고도 그렇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제 일본을 가서 관계 정상화를 하고 돌아왔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놓고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뭐 많은데 글쎄요 뭐 내막은 뭐 알 수 없지만은 그런 타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얘기해 봐야 "잘해 보자."라고 하는 어 뭐라 그럴까 분위기에 인제 찬물 끼얹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독도 얘기도 나왔느니 뭐 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가 나왔느니 뭐 인제 그러는데 사실 뭐 알 수가 없죠. 양국 정부 거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정을 했죠.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구 인제 또 거기에 의구심을 표현하면서 심지어는 뭐 이제 어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갖는다든가 그런 일이 인제 있어 왔습니다. 근데 물론 인제 오늘은 인제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바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한번 전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어떠한 내역을 갖고 있으며 어떡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고 그다음에 뒤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계 지적 재산의 날입니다. 지적 재산 뭐 저작권 얘기도 며칠 전에 했지만은 지적 재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적 재산은 이제 막 서로 침범하고 이제 그러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예. 뭐 지적 재산 남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의 권리는 그걸 인제 이렇게 침해하면 안 되죠. 네. 뭐 그런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같이 일어나니까 그런 날이 인제 지정이 돼 갖고 기념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들 경각심을 가져라고 그래서 그런 내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찌 됐든 오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그다음에 인제 세계 지적 재산의 날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체르노빌 사건이죠. 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일단은 체르노빌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것인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명칭은 러시아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읽을지 모릅니다. 예. 자 영어로 인제 봤을 때 세 번째가 인제 영어죠. 체르노빌 누클레어 파워 플랜트. 그러니까 체르노빌 핵 발전 어 발전소 플랜트니까요. 예. 자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소련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체르노빌 근교 프리피아티 근처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쪽에 있었던 그 발전소예요. 그 원자력 발전소의 재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로의 종류는 흑연 감속 비등경주 압력 관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델 넘버가 RBMK-1000 소련형. 뭐 흑연 감속 비등경주 압력 관형. 뭐 저는 원자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저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흑연 감속 비등경수 압력 관형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이 원자로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1971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이 걸쳤네요. 1978년 5월에 1호 원자로가 영업운전을 개시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착공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아, 졸업하던 해 그리고 제가 군에 가 있을 때 이제 어, 그 원자로가 이제 영업운전을 개시를 했네요. 근데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4분에 원자로 4호기가 사고를 일으켰다네요. 그러니까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그 저기 이제 그러니까 영업운전을 이제 개시를 쭉 해왔는데 86년에 그 1호, 4호 원자로 4호기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니까 그때 건설을 하던 그 이제 5호기하고 6호기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건설 중지가 된 거죠. 뭐 일단 뭐 사고를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원자로 1, 2, 3호기 운전은 계속됐으나 2000년 12월에 이제 그것도 이제 정지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명칭이 쭉 이제 변경이 이제 돼 왔는데 일단 7호 한호빌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그 재원과 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VL 레닌 공산주의 기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레닌의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발전소였나요, 원래가. VL 레닌 공산주의 기념 체르노빌. 뭐 레닌이 이 소련을 이제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이제 성공으로 이끌고 소련을 이제 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주의를 도입한 거예요. 마르크스 레닌이 참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를 보고 엄청난 일을 한 거고 그건 지금까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라는 게 진짜 긍정적으로 엄청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일전소 로비 앞에 광장에는 레닌의 흉상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다음에 독립국영사업체 체르노빌 원자력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1991년 소련이 붕괴한 후에 단순하게 그냥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소련이 붕괴하고 나니까 뭐 거기에 무슨 뭐 레닌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뭐 국영 뭐 이런 걸 강조할 필요가 없었겠죠. 네.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참 이게 그 참 이념이라는 게 이런 원자력 발전소 명칭까지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절이 이제 있었습니다. 또 1991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됐는데 단순하게 2000년에 이제 발전을 정지하고 난 다음에 독립국영사업체 체르노빌 원자력 사업소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986년 4월 26일 날 이제 사고가 난 건데 참 이게 그 주변이 이제 다 방사능에 이제 오염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그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 항공기로 그냥 납을 싣고 가서 그냥 납을 막 떨어뜨려 갖고서 그 발전소 자체를 다 뒤덮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자, 그 이제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체르노빌 북서쪽으로 18km,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16km, 키이우 북쪽으로 대략 100km에 위치를 하고 있다. 키이우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옛날엔 키예프라고 그랬었습니다. 이 키예프는 아마 영어 발음이고 이제 키이우가 이제 현지 발음이죠. 그래서 요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이름으로 생각할 때 좀 혼란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냉각수 공급을 위한 인공호수가 접하고 있다. 근데 냉각수를 공급을 해야죠. 자꾸 열이 나니까 그걸 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바닷가를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제 그 냉각수를 공급을 해서 식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전소 부지 면적은 4 평방킬로미터다. 인공호수 앞에 있는 인공호수를 빼고 4 평방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2 킬로미터 정도씩 되겠네요. 그다음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10 킬로미터 존, 그다음에 30 킬로미터 존의 이제 중심부. 그러니까 어 인제 발전소를 중심점으로 해 갖고 이제 10 킬로미터 이렇게 안경에 원을 긋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30 킬로미터 긋는 거고.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예 원자로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인제 조건이 인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총 면적 4,800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출입금지 구역이 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출입 제한 구역 및 강제 퇴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벨라루스 정부는 국영 포레이시 방사성 환경 관리구로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접근을 인제 못하게 이렇게 인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방사능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그 보호 장비 없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은 뭐 인체 세포가 다 망가지죠. 네. 아마 여러분들 그 핵 잠수함에서 사고 나 갖고 뭐 수리하고 그러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죽을 줄 살지 모르고 가서 수리를 하고 나온 그 병사들이 뭐 토하고 막 이러는 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인제 전신에 이제 화상을 입어 갖고 인제 뭐 완전히 그 인체 조직이 괴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재작년에 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 때 그때 그 일본 동경전력이죠. 동경전력 그 뭐 소장인지 뭐 부장인지 그 젊은 그 직원들을 앞에 착 세워 놓고서 했던 말이 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핵발전소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문제가 생겨서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가의 존망을 가릴지도 모르는 그런 커다란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연설을 직원들 앞에서 하는 거 그게 TV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비장하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듣는 그 직원들도 아주 비장하게 듣고 또 그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그걸 다 막아냈어요. 참 그 일본 애들이 그 2차 세계대전 그 태평양 전쟁에서 가미가제라고 해서 비행기를 몰고 그냥 항공모함에 뛰어든다든가 막 그런 그 심정으로 어 방사능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뛰어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뭐 일어날 리는 없겠지만은 만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의 국민,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말 그런 비장한 각오로 뛰어들겠죠. 믿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6.25 때 그걸 다 견뎌냈잖아요. 네.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어 그런 그 국민이라는 거를 저는 믿습니다. 자 인제 사고 전에 인제 어떤 일이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 호기가 1 호가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1977 년에 준공을 해서 2 호기가 1978 년, 3 호기가 1981 년에 준공이 됐는데 그다음에 4 호기가 83 년에 준공이 됐다가 86 년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5, 6 호기는 사고 당시에 건설 중이었는데 인제 중지가 됐다라고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소련 원자력 발전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칠레노빌. 굉장히 큰 거죠. 15%를 한 군데서 감당한다는 얘기는. 그다음 헝가리로 이 전기를 수출하는데 80%를 수출을 했다. 예. 엄청나게 큰 원자력 발전소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4 호기는 우크라이나 전력의 대략 10%를 생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제 그때 당시 사고 당시에는 지도상에도 존재하지 않던 이게 "기밀의 도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안전 시설이죠. 안전 시설이 안전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뭔가 보호받아야 될 건 안전하게 그런 시설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실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 갖고 공격의 그 대상이 되면 안 되죠. 물론 원자로를 공격할 리는 없을 겁니다. 네. 그게 잘못되면은 뭐 모두가 인제 망가지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소련 원자력 발전 기념일에 맞춰 완공시키기 위해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원자로의 결함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사고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음, 가연성 재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가 이제 났죠. 1986년 4월 26일 날 오전 1시 24분에 체르노빌 발전소의 원자력 4호기에 비정상적인 핵반응으로 발생한 열이 냉각수를 열분해시키고 그에 의해 발생한 수소가 원자로 내부에서 폭발함으로 인해서 생긴 사고다. 그래서 폭발은 원자로 4호기의 천장을 파괴하였으며 파괴된 천장을 통해서 핵 반응으로 생성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들이 누출이 됐다. 근데 이게 누출이 되면은 주변 모든 생태계가 다 망가지는 거죠. 뭐 사람은 물론 짐승이고 뭐 동식물 모두가 다 이제 죽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누출된 물질에 의한 방사능의 총량은 약 5.3 엑사베크렐로 추정이 된다. 저 단위가 저 정도는 아마 엄청 이제 대단한 거로 보입니다. 국제 원자력 사고 척도 INES의 한 등급 중 7등급. 가장 심각한 사고가 있죠. 7등급이. 7등급까지 뿐이 없는 겁니다. 1등급에서. 이 외에도 1982년과 1992년 3호기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뭔가 이 발전소 자체가 좀 불안정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관리상에도 그렇고. 자, 현재 한번 볼까요? 현재 어, 발전소 시설은 원자로를 불능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지금은 강철로 뒤덮여 있어. 강철로 뒤덮어. 나무로 뒤덮은 게 아니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나무로 뒤덮고 그다음 그 위에 강철로 씌웠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방사능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완전히 봉쇄를 한 거예요. 20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곳을 공격하는 바람에 하마터면은 큰 재앙이 일어날 뻔했다. 거기를 공격해갖고 만일 저 강철이 파괴가 됐다. 그럼 방사능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푸틴에게 보고되자 푸틴은 이곳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충근 박사 얘기로 핵무기는 쓰려고 해서 만든 무기가 아니고 쓰지 않으려고 만든 무기다. 그러니까 푸틴 정도 되는 그 소련의 아니 러시아의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 거기 손 대지 마라 할 정도로 이게 잘못되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정말 음, 이 핵은 정말 이제 주의를 해서 다뤄야 될 그런 물질이죠. 예. 뭐 늘 그 우리 듣는 얘기지만 이런 그 핵물질을 다루는 그런 원자력 기술이라고 할까? 이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최고 수준의 그 어떤 기술을 믿고 우리는 안전하게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지적재산의 날이에요. 세계 지적재산의 날. World Intellectual 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적인 프로퍼티 이게 재산이죠. 지적 재산이에요. 무슨 뭐이 노하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 재산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유엔 산하의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IPO가 2000년에 지정한 기념일로 바로 오늘은 4월 26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976년 4월 26일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앞에 얘기한 WIPO죠. 위포. 위포가 현재의 체제로 출범한 데서 해당 날짜로 지정이 되었다. 바로 이 4월 26일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정된 날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기림과 동시에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다. 예. 사실 이제 지적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는 정말 그 어떤 노하우를 갖다 전수하라고 뭐 이런 거 하기 싫을 겁니다. 아마 다 뺏기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빼내갈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역시 이제 후진국이죠. 요즘 좋은 말로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 그 아주 그 비합리적이고 막무가내로 그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 같은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다, 그런 나라다라는 게 이제 그 밑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세계 지적재산의 날을 맞아 지적재산 강국 추진협의회가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그 추진을 정부에 건의를 하였다. 그 다음에 2011년 세계 지적재산의 날에는 중국에서 해적판 근절 캠페인이 열려 대량의 해적판 영상 및 출판물 2,600만 건이 폐기 처분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중국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뭐 중국이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중국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열렸는데 하여튼 그 캠페인을 통해서 2,600만 건의 폐기 처분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 해적판이라고 이제 돼 있죠. 사실 옛날에 이제 그 해외 서적 이걸 갖다가 음, 뭐 정당하게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서 이제 가져다가 번역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들어와서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다들 보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해적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해적판. 그러니까 저작권이 침해된 거예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이 원서를 보면은 뭐 미국에서 나온 책하고 똑같이 만들어내죠. 근데 그건 해적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때는 왜 이걸 해적판이라고 해적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다라는 얘기가 저작권 침해. 그러니까 카피라이트 인프린지먼트 이 저작권이 침해가 되는 건데 이 저작권 침해를 갖다 관용적으로 어, 페이러시 페이러시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페이러시 그러니까 이 페이러시가 해적판이란 뜻이에요. 해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해적의 날이 있었죠. 그래서 더 데이 오브 페이어 리튼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해적이라는 게 사실 바다 위에서 지나가는 상선을 아니면 뭐 지나가는 배에 그 이제 올라타서 이제 재산 뭐 이런 거죠 뺏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 마치 그런 해적과 같은 행위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썼고 그래서 우리도 그 외국 책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걸 자체를 이제 해적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인데 그걸 관용적으로 파이어로시, 즉 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불법적으로 복사해서 쓰는 그 책을 해적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이제 했던 겁니다. 예, 참고 영상은 지난해에 김영로 TV 예, 방송번호 183번으로 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 방송을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4월 26일 7호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하고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